이건 뭐 신종행벌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오만한 헌병의 날 선 목소리가 노부부의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팝니다. 자신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잔혹한 모욕. 사랑하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서리빨 같은 분노가 전설적인 노장의 가슴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무심하게 내뱉은 모욕 한마디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견고한 성벽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대지를 융단처럼 깔아놓은 이른 새벽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슬과 함께 땅으로 가라앉은 듯 고요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충청남도 깊은 산골 마을 낡은 기와집 아궁이에서는 이미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굽은 등과 깊게 팬 주름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빛만은 새벽의 전기처럼 맑고 형형했다. 영감 다 됐소. 어여 들어와서 한술 뜨고 가야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보던 이순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다. 커다란 보따리 안에는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손주 박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갓 담근 파김치, 직접 쑤어 만든 도토리묵까지. 행여나 음식이 셀세라 보자기로 몇 번이고 동여맨 모습에서 손주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와 밥상 앞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된장찌개. 평생을 먹어온 밥상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목이 메었다. 다 먹을 수 있겠나. 가는 길이 멀어서 속이 불편할 텐데. 걱정 마오. 든든하게 먹어둬야 오늘 하루를 버티지. 당신이나 많이 먹어둬. 지훈이 볼 생각에 어제 잠은 제대로 잤소? 이순심 할머니의 말에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어젯밤 잠을 설친 것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뿐인 손주 박지훈. 어릴 적부터 부모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아이였다. 유난히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단 있던 아이. 그런 지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다는 특수전 사령부에 자원 입대했을 때 두 노부부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입대 전날 짧게 깎은 머리를 어색하게 만지며 말하던 손주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아들 내외를 일찍 여의고 피부치라고는 지훈이 하나뿐인데 어찌하여 사서 고생길을 택하는지 부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주의 확고한 눈빛 앞에서 차마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저 몸조심해라는 말만 수십 번 되뇌며 훈련소로 떠나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집 안팎을 둘러보았다. 이순심 할머니는 장독대 하나하나를 헝겊으로 닦았고 박만수 할아버지는 삽을 들고 나가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을 평평하게 골랐다. 마치 큰 손님을 맞이하기 전 집을 단장하는 것처럼. 이제 갑시다. 첫 차 놓치면 큰일 나. 박만수 할아버지가 손수 짠 대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앞장섰다. 이순심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 뒤를 따랐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손주를 만난다는 설렘이 새벽의 추위마저 잊게 했다.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까지는 좋기 10리길이었다.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흙길을 1시간 가까이 걸어서야 겨우 버스 표지판이 보였다. 이순심 할머니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영감, 나 좀 보슈. 내 꼴이 말이 아니지? 할머니는 소매자락으로 이마를 닦으며 물었다. 경기도 이천까지 가는 먼 길. 혹여나 손주 기죽일까 싶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지만 새벽길을 걸어오는 동안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괜찮아. 세상에서 제일 고운 할미구먼. 우리 지훈이는 할미가 싸간 갈비찜만 봐도 좋아서 입이 찢어질 거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 말하며 할머니의 머리에 인 보따리를 받아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다. 투박한 위로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골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오른 두 사람은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이순심 할머니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지훈이가 좋아할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영감, 지훈이한테 줄 용돈은 잘 챙겼소? 훈련 받느라 돈 쓸 데도 없겠지만 그래도 PX 가서 동기들하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줘야지. 여기 있소. 쌈짓돈 탈탈 털어서 빳빳한 돈으로 바꿔놨으니 걱정 마. 박만수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손주 지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순심 할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버스는 몇 개의 정류장을 더 거쳐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다. 이천으로 가는 직행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내린 두 사람은 낯선 도시의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시골 마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자동차. 정신없는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할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기서 촌사람 티내면 무시당해. 박만수 할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낡고 해진 옷차림, 시골의 흙냄새가 배어있는 두 노부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이천행 버스에 오른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붙였다. 새벽부터 서두른 탓에 쌓인 피로가 몰려왔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단조로운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질 때쯤 이순심 할머니는 박만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댄 채 까무룩 잠이 들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잠든 아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호령하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별을 달고 수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시절. 그때의 자신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늙고 힘없는 시골 노인일 뿐이었다. 손주가 복무하는 부대 앞에서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저 지훈이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얼마나 지났을까? 버스가 이천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두 사람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내렸다. 이제 부대까지는 택시를 타야 했다. 택시 승강장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가주시오. 박만수 할아버지의 말에 택시기사가 힐끗 백미러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아들 면회 가시나 봐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인데 허가는 받고 오셨어요? 그렇소. 손주놈이 꼭 오라고 해서 어렵게 허락받았지.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군사지역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철조망과 위압적인 경고문들. 공기마저 차갑고 날카롭게 변하는 듯 했다. 이순심 할머니는 불안한 듯 박만수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영감, 나 괜히 무서워지네. 여긴 꼭 딴 세상 같아. 걱정 마. 지훈이만 만나면 다 괜찮아져. 마침내 택시가 거대한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간판이 두 사람을 압도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든 헌병들의 모습은 그 위압감을 더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잠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박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군대 앞에 섰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이제 자랑스러운 지휘관이 아닌 그저 허름한 시골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손주를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부대 정문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단결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위병소는 낯선 이의 접근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위병소 앞에는 K2 소총을 어깨에 맨 헌병 2명이 서 있었는데 갓 20살을 넘겼을까 싶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숙련된 군인의 그것이었다.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가 다가서자 그들의 시선이 노부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날카롭게 훑었다. 흙먼지 묻은 낡은 옷,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 그리고 이순심 할머니가 소중하게 품에 안은 음식 보따리까지. 헌병들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키가 큰 헌병이 턱을 까딱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최소한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거리에 성가신 무언가를 떼어내려는 듯한 귀찮음이 가득했다. 저 면회 왔소. 일공수 특전여단 소속 박지훈 일병을 만나러 왔는데 박만수 할아버지가 허리를 살짝 굽히며 공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헌병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박지훈 일병이요? 신분증하고 면회 허가서 보여주십시오. 그는 딱딱한 말투로 서류를 요구했다. 이순심 할머니가 주섬주섬 가방을 열어 꼬깃꼬깃 접어둔 주민등록증과 부대에서 보내온 면회 허가서를 꺼내 건넸다. 헌병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손끝으로만 뒤적이며 확인했다. 박지훈 일병.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애비요. 그 순간 헌병의 입가에 스치듯 비웃음이 어렸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헌병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런 촌뜨기들이 특전사 군인의 조부모라고 하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정문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차에서 내렸다. 아버지는 값비싼 골프웨어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헌병들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익숙하게 신분증을 건넸다. 단결. 김민준 중위님 부모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연락받았습니다. 헌병들의 태도는 180도 달랐다. 허리를 굽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깍듯하게 대했다. 그 모습은 방금 전 노부부를 대하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고급 세단은 아무런 제지 없이 부대 안으로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박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순심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이 손주의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저기 우리는 언제 들어갈 수 있소? 박만수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 물었다. 키 큰 헌병은 그제야 노부부에게 시선을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말이오? 여기 허가서까지 다 있지 않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 시장 바닥인 줄 아십니까? 헌병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전기에 대고 말하는 내용은 노부부에게 똑똑히 들렸다. 정문 근무자 상병 김철민. 여기 박지훈 일병 조부모라는 분들이 왔는데 행색이 좀 남루해서 말입니다. 네, 꼭 노숙자 같습니다. 혹시 신종 앵벌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 앵벌이. 그 말이 박만수 할아버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그였다. 가난했지만 결코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주가 복무하는 부대 정문에서 거지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옆에 있던 이순심 할머니는 충격에 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게 젊은이. 말이 좀 심한 것 아니오? 우리가 옷은 이렇게 입고 왔어도 구걸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네. 박만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하지만 헌병은 코웃음을 쳤다. 하, 요즘은 별 거지들이 다 있네. 군부대 앞에서 앵벌이를 다 하고. 어르신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시죠?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무슨 소리? 내가 내 손주 보러 왔다는데 왜 가란 말이오? 결국 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남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아내와 손주가 관련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어허, 이 노인네가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요. 공무집행방해로 확 집어넣어 버릴까? 옆에 있던 다른 헌병까지 가세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는 들고 있던 소총을 고쳐 잡으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순심 할머니는 겁에 질려 박만수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영감 참으세요.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좋을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립시다. 지훈이 얼굴은 봐야지요. 할머니의 눈물 젖은 애원에 박만수 할아버지는 결국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더 이상 저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정문 옆 한쪽에 있는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 사이에도 몇 대의 차가 더 도착했고 그들은 모두 VIP 대접을 받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들은 노부부를 향해 벌레 보듯 훑어보며 지나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이순심 할머니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더욱더 꽉 끌어안았다. 이 음식만큼은 손주를 향한 자신의 진심만큼은 더럽혀지고 싶지 않았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허공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가? 이 나라, 이 군대를 위해 내 모든 청춘과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모욕인가? 회한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때쯤 위병소에서 아까 그 헌병이 다가왔다. 어이 할아버지. 아직도 안 가셨네. 끈질기시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연락이 왔는데 박지훈 일병 지금 훈련 중이라서 면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면회는 사전에 약속된 것이었고 지훈은 오늘 하루 온전히 이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었다고 편지에 썼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 지훈이가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훈련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이순심 할머니가 울부짖듯 말했다. 아, 이 할머니가 진짜.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든가. 아, 참. 못 들어가시지?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냥 가세요. 우리가 바빠서 말이야. 헌병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했다. 그 순간 박만수 할아버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굽었던 등이 순간 꼿꼿하게 펴지는 듯 했다. 네 이놈. 천지를 울리는 듯한 우렁찬 호령이었다. 평범한 시골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다져진 장수의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다. 헌병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내 놈의 계급이 무엇이냐? 상관 앞에서 감히 그따위 태도를 보여? 군법이 우습게 보이느냐? 박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 기세에 압도된 헌병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다. 하, 이 노인네가 이제 실성까지 했나? 상관? 내가 왜 당신 부하야? 노망 났으면 곱게 요양원이나 갈 것이지 어디 와서 행패야. 다시 한번 묻겠다. 내 놈의 이름과 계급이 무엇이냐? 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중년의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정문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무슨 소란이야? 단결. 중대장님, 이 노인들이 계속 부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헌병이 장교에게 달려가 과장되게 보고했다. 장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박만수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박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닿는 순간 장교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허름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결코 평범한 노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형형한 눈빛과 꼿꼿한 자세. 마치 잘 벼려진 칼과 같은 기세였다. 장교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스쳐 지나갔다.
정문 앞에서 벌어진 소란은 지나가던 한동진 대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일공수 특전여단 소속의 작전 장교로 부대 내에서도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였다. 헌병의 보고를 받고 찌푸린 얼굴로 다가선 그는 처음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남루한 행색의 노부부를 그저 성가신 존재로만 여겼다. 어르신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민원실을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십시오. 한 대위는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박만수 할아버지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저 눈빛, 평범한 시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 생사의 기로를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눈빛. 그리고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다져진 한 대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뭐지? 이 위압감은. 그는 박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뜯어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골격과 이목구비 어딘가에서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 군사 잡지나 역사 자료에서 보았던 누군가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듯 했다. 저 실례지만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공손한 말투로 물었다. 그의 태도 변화를 감지한 헌병 김철민 상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만수라고 하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가 한 대위의 뇌리를 강타했다. 박만수. 박만수 어디서 들어봤더라. 기억의 편린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지만 안개처럼 희미한 무언가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혹시 과거에 군에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대위의 질문에 박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젊은 시절 잠깐 몸담았지. 그건 왜 묻는 거요?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의 기세가 남다르셔서 여쭤봤습니다. 한 대위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헌병에게 조용히 다가가 지시했다. 김상병. 이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일단 내가 모시고 들어갈 테니 자네는 이분들 신원 조회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봐. 특히 군 관련 경력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네. 중대장님, 저런 앵벌이들 신원을 뭐하러. 김상병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까라면 까. 내 직감의 저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시다. 빨리 알아봐. 한 대위의 단호한 명령에 김상병은 마지못해 경례를 붙이고 위병소로 달려갔다. 한 대위는 다시 노부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날도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기다리시지요. 제가 박지훈 일병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그의 안내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들을 흘끔거리며 지나갔다. 대부분의 시선에는 헌병들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몇몇 나이가 지긋한 간부들은 박만수 할아버지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글쎄 말이야. 꼭 옛날 우리 사령관님 닮지 않았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애써 그 소리들을 외면하며 묵묵히 걸었다. 한 대위는 노부부를 면회객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는 따뜻한 녹차 2잔을 가져와 노부부 앞에 놓았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문 근무자들이 아직 어려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뭘 알겠나. 괜찮으니 어서 우리 손주나 보게 해주게. 박만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만수라는 이름과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각 위병소에서는 김철민 상병이 투덜거리며 전산망에 박만수 할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있었다.
아씨, 중대장님은 왜 저런 거지들한테 꽂혀가지고 귀찮게 시리. 그는 대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본 김상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만수. 전역. 최종 계급 육군 중장. 최종 보직 특수전사령관. 뭐야 이게. 김상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몇 번이고 닦아보고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중대장님, 한동진 중대장님, 김상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 무전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대기실에 있던 한대위 역시 허리에 찬 무전기를 통해 그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김상병. 침착하게 보고해. 저분, 박만수 어르신, 전직 특수전 사령관님이셨습니다. 3스타, 중장이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 대위의 손에서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흙먼지 묻은 낡은 옷을 입고 녹차를 마시고 있는 초라한 노인을 바라보았다. 전설로만 듣던 인물. 특전사에 살아있는 신화라 불리던 사람. 수십 년 전 부대를 최강의 전투 집단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령관.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신종 앵벌이라는 모욕을 당한 채 앉아 있었다. 한 대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 단결. 저 장군님, 몰라 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 대위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외침에 대기실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알았는가? 내가 여기 사령관이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의심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다. 소문은 무전망을 타고 부대 전체로 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부대는 곧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운명이었다. 한동진 대위의 외침은 조용하던 면회객 대기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장군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의 손에서 박살난 찻잔의 파열음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간을 정지시켰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소리의 근원지인 한 대위와 그가 바라보는 초라한 노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나직하지만 강렬한 한마디, 이제 알았는가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한 대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전설 속의 인물. 특전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불곰 박만수 중장.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교본에서나 보던 이름, 선배들에게서 무용담처럼 전해 듣던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그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신종 앵벌이. 노망난 노인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다. 한 대위의 뇌회로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가? 아니면 당장 달려나가 정문의 헌병놈을 끌고 와서 할복이라도 시켜야 하는가? 온갖 생각이 뒤엉켜 그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서 떨기만 했다. 저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의미 없는 사죄의 반복뿐이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그를 힐끗 쳐다보곤 아무 말 없이 다시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찻잔은 이미 바닥에서 박살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순심 할머니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바지에 튄 찬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다. 한편 위병소의 김철민 상병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고, 아니, 어쩌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곧바로 대대 지휘통제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충성. 정문 근무자 상병 김철민. 긴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전 전직 특수전사령관 박만수 장군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고를 받은 당직 사관은 처음에는 김상병이 더위라도 먹어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김상병, 정신 차려. 무슨 말이야? 박만수 장군님은 수십 년 전에 전역하신 분이야. 사실입니다. 지금 한동진 중대장님께서 면회실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어서 대대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병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공포를 느낀 당직 사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대대장인 박성준 소령에게 비상 전화를 걸었다. 주말을 맞아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박 소령은 보고를 받고는 입에 물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뿜을 뻔했다. 뭐라고? 박만수 장군님? 진짜 그분이 맞나? 네, 대대장님. 정문 헌병의 실수로 약 2시간가량 정문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심한 언어적 모욕까지 당하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소령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언어적 모욕. 그 단어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에서, 그것도 특전사에 살아있는 전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젠장. 당장 부대로 복귀한다. 전 간부 비상 소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장군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조치해. 그리고 정문 근무자 놈 당장 대기실 앞으로 끌고 와서 무릎 꿇려. 박소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소문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대대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순간 연대장인 김영철 대령에게, 그리고 여단장인 이진호 준장에게 거의 동시에 보고가 이루어졌다. 부대의 지휘 계통이 순식간에 마비될 지경이었다. 각급 지휘관들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부대 내 병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야, 들었냐? 오늘 우리 부대에 전설이 떴대. 무슨 전설? 아이돌이라도 왔냐? 아니, 진짜 전설. 박만수 장군님. 옛날 특전사령관. 에이, 거짓말. 그분이 여길 왜 와? 진짜라니까. 근데 정문 초병이 그분한테 거지 취급하면서 쌍욕을 박았대. 미쳤네. 그 새끼 이제 영창 가는 걸로 안 끝나겠는데? 바로 육군 교도소 직행 아님? 병사들은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부대는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듯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면회객 대기실은 이제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한동진 대위는 감히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했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다른 간부들 역시 대기실 문 밖에서 어쩔 줄을 몰라 서성거렸다. 대기실 안의 다른 면회객들은 이 기이하고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대대장 박성준 소령이었다. 헐레벌떡 대기실로 뛰어들어온 그는 박만수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허리가 끊어져라 경례를 붙였다. 단결. 일공수 특전여단 XX대대장 소령 박성준. 장군님을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는 죄가 없네. 부하 교육을 잘못 시킨 죄밖에.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서운 말이었다. 박소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감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곧이어 연대장 김영철 대령이 도착했다. 그는 박만수 할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거수 경례도 잊은 채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릴 기세였다. 장군님,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상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소령, 대령과 같은 고급 장교들이 웬 허름한 노인 앞에서 벌벌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다른 면회객들에게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소란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요란한 환영은 원하지 않았다. 다들 그만하게. 나는 이제 군인 도못도 아닌 평범한 늙은이야. 손주놈 면회 온 거니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던 일들이나 보게.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긴장하고 몸을 사릴 뿐이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단장님 행차하십니다. 별하나 준장의 계급장을 어깨에 단 일공수 특전 여단장 이진호 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대기실의 모든 장교들을 날카롭게 쏘아보고는 곧장 박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경례했다. 단결. 장군님, 일공수 특전 여단장 준장 이진호입니다. 제 부대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진호 준장은 박만수 장군이 현역에 있을 당시 그의 밑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만수라는 인물의 위대함과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만수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진호 준장의 등장은 대기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별을 단 장군이 허름한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처벌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여단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진호 자네가 벌써 별을 달았는가? 내가 자네 중대장 시절에 유격 훈련장에서 굴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장군님? 이진호 준장의 얼굴에 순간 감격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의 일, 수많은 부하 중 하나였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동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깨닫고 다시 얼굴이 굳어졌다. 자네 부하들이 나를 신종 앵벌이라 부르더군. 특전사의 군기가 많이 빠졌어. 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이진호 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군님. 해당 병사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됐네. 어린 녀석이 뭘 보고 배웠겠나. 그저 위에서부터 썩은 물이 흘렀을 뿐이겠지. 그 말은 이진호 준장의 가슴에 더 큰 비수처럼 박혔다. 위에서부터 썩은 물.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 전체를 향한 질책이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병사가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박지훈 일병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온 터였다. 대기실을 가득 메운 살벌한 분위기와 여단장까지 와 있는 모습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다 단결. 일병 박지훈. 부르셨습니까? 그러다 그는 대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한 기쁨으로 물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지우는 모든 상황을 잊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두 노부부 역시 손주를 보자마자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다. 잠시나마 대기실에 살벌했던 공기가 훈훈해지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내 새끼. 훈련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이순심 할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긴 다들 웬일이세요? 여단장님까지. 지우는 그제야 주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다. 그냥 할애비가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인사하러 온 게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군대에, 그것도 특전사의 여단장과 아는 사이란 말인가. 이진호 준장은 박지훈 일병을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박 일병이 전설적인 박만수 장군의 하나뿐인 손주라는 사실을 방금 전 보고받고 알았다. 그런 귀한 인물을 자신의 부대에서 그런 끔찍한 대우를 받게 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준장은 옆에 있던 대대장 박성준 소령에게 눈짓했다. 박 소령은 긴장된 얼굴로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열었다. 박지훈 일병. 자네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 네.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십니다. 박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특수전 사령부에 살아있는 전설이시다. 수십 년 전 이 부대를 호령하셨던 제5대 특수전 사령관 박만수 장군님이시다. 네. 사사령관님이요? 박지훈 일병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시던 할아버지, 밭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시던 할아버지가 특전사를 호령하던 쓰리스타 장군이었다니. 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다 옛날 이야기다. 그런 건 중요치 않아. 하지만 이진호 준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박일병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이 준장은 박일병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문에서 있었던 모욕적인 언사들, 앵벌이 취급을 받으며 2시간 넘게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지훈 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분노와 죄스러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제가 감히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이순심 할머니는 함께 울며 손주의 등을 쓸어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가. 일어나거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김철민 상병이 끌려 들어왔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이진호 준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려졌다. 내 놈이냐? 감히 하늘 같은 장군님께 그따위 망발을 짓거린 놈이. 이진호 준장이 금방이라도 그를 걷어찰 듯이 소리쳤다. 김상병은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박만수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벌벌 떨고 있는 어린 병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비는 김철민 상병 앞에 섰다. 대기실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진호 준장과 다른 장교들은 이제 저 병사의 군 생활은 끝났다고,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박만수 장군의 불같은 성정을 익히 아는 이들은 그가 어떤 벌을 내릴지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박만수 할아버지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곁에 있던 한동진 대위에게 말했다. 젊은이, 저 병사 좀 일으켜주게. 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김상병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김상병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김상병의 어깨에 놓인 계급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네 이름이 뭔가? 사상병 김철민입니다. 그래, 김철민 상병. 자네 눈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였나? 죄송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게. 내가 무엇으로 보였나? 앵벌이 늙은이로 보였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김상병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보이도록 하고 온 내 잘못이지.
의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김상병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자네는 군인을 대표하는 얼굴이네. 자네가 뱉은 말 한마디가 군 전체의 명예가 될 수도 먹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질책과 처벌을 예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이진호 준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병사 과하게 벌하지 말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군인이 될 기회를 주게나. 대신 부대 전체의 복무 기강에 대해서는 여단장이 책임지고 바로잡도록. 알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넓으신 아량에 감복할 따름입니다. 이진호 준장은 진심으로 존경심을 담아 격려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박만수라는 거인이 왜 전설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분노를 다스리고 위기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장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왜 갑자기 전역하셨던 거지? 그때 한창 잘 나가실 때 아니었나? 맞아. 합동 참모의장까지 거론되던 분이셨는데 하루아침에 군복을 벗고 낙향하셨으니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 연대장 김영철 대령과 대대장 박성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것은 특전사 내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다. 최고의 명예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버린 채 홀연히 사라져버린 이유. 누군가는 건강 문제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치적인 암투에 휘말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진호 준장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가 중대장 시절 박만수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의문의 작전이 하나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대테러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 도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능한 부사관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만수 장군은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작전은 사단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부하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상부에 올렸다. 그 일로 그는 진급이 누락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전역을 신청했다. 군에서는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전역을 수리했고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그 사건은 박만수 장군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착오로 아끼던 부하를 잃었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화려한 군 경력을 버리고 시골로 낙향한 것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진호 준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박만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굽은 등에서 수십 년간 혼자 짊어져 왔을 책임의 무게와 고통이 느껴지는 듯 했다. 바로 그때 여단장실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여단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여단장님, 특수전 사령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사령관님께서 직접? 이진호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 특수전 사령관, 즉 스리스타인 육군 중장이 직접 이 부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일개 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의 군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직접 행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태는 이제 여단장 선에서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전직 사령관과 현직 사령관의 만남. 부대는 이제 더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방문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잊혀가고 싶었지만 그의 이름에 새겨진 전설이라는 무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수전 사령관의 방문 소식은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령관님 행차라는 비상 무전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부대 진입로에는 헌병들이 길게 늘어서 경계를 섰고 부대 내 주요 시설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면회객 대기실 앞은 이제 일공수 특전 여단 주요 간부들이 도열하여 사령관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진호 준장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당혹감이 역력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소동이 불편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순심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박지훈 일병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응시했다. 할아버지, 현 사령관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만수 할아버지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글쎄다. 나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젊은 장군이야. 하지만 내 뒤를 이어 특전사를 이끄는 자리니 그 무게를 잘 감당하고 있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정문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을 태운 검은색 대형 세단이 헌병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진입하는 소리였다. 곧이어 대기실 앞에 세단이 멈춰섰고 수행 장교들이 문을 열자 육군 중장 계급장을 단 50대 중반의 당당한 풍채를 지닌 사령관이 차에서 내렸다. 현 특수전 사령관 김용진 중장이었다. 김용진 중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열해 있던 간부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은 부대 내의 미세한 흐트러짐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매서웠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이진호 준장을 향해 말했다. 이진호 준장.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소상히 보고받았다. 전직 사령관님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과오다. 송구합니다, 사령관님. 모든 지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진호 준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경례했다. 김용진 중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면회객 대기실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박만수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순간 경외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박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모든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용진 중장은 박만수 할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5대 특수전 사령관 중장 김용진입니다. 박만수 장군님을 찾아뵙습니다. 현직 사령관이 전직 사령관에게 올리는 최고 등급의 예우였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김용진 중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령관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사람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현 시대 특전사를 이끄는 젊은 장성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존경, 책임감, 그리고 특전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려운 걸음 해주었군. 김 사령관. 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김용진 중장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장군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제 불찰입니다. 김용진 중장은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깊이 사죄했다. 그는 정문에서 노부부에게 모욕을 준 헌병 김철민 상병을 엄중히 처벌하고 해당 여단장인 이진호 준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됐네. 어린 녀석이 뭘 알겠나. 그리고 이진호 준장도 나를 알아보고는 곧장 조치했으니 과하게 벌하지 말게. 박만수 할아버지는 김용진 중장의 처벌 의지를 제지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내 손주놈 얼굴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 쓸데없이 요란 떨지 말고 조용히 면회나 진행해주게. 김용진 중장은 잠시 박만수 할아버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달관의 경지를 엿본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면회는 최고급 면회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음식도 있습니다. 준비된 음식은 됐네. 우리 할멈이 손주 먹이려고 밤새 만든 갈비찜이 최고지. 안 그런가, 김 사령관.
박만수 할아버지의 말에 김용진 중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특전사 요원들에게 특별히 준비해둔 최고급 만찬을 취소하고 대신 이순심 할머니가 싸온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들었다. 이거 제가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장군님? 사령관이 직접 면회객의 보따리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간부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진호 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은 박만수 장군의 위엄과 김용진 사령관의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용진 중장은 직접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 그리고 박지훈 일병을 면회실로 안내했다. 면회실은 평소 간부들 회의실로 사용되던 곳으로 깨끗하고 조용했다. 사령관은 노부부가 편히 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간부들을 물리고 자신도 면회실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박만수 할아버지 가족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면회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세 사람만의 고요한 공간이 찾아왔다.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 그리고 박지훈 일병은 마주 앉았다. 이순심 할머니는 서둘러 보따리를 풀었다. 밤새 준비한 갈비찜과 파김치, 도토리묵이 식탁 위에 차려졌다. 아이고 내 새끼. 훈련받느라 시장할 텐데 어서 많이 먹어라. 이순심 할머니는 지훈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수북이 얹어주었다. 지훈은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온 음식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밥을 먹는 손주의 모습에 두 노부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할아버지 근데 정말 사령관님이셨어요? 식사를 하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특전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그냥 너를 키운 평범한 할애비일 뿐이야. 평범하다니요. 방금 김용진 사령관님께서 할아버지를 보시고 얼마나 깍듯이 대하시던데요.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던 그 헌병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순심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애비가 다 용서해 주었다. 내 할애비는 그런 사람이란다. 괜한 일로 어린 병사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한 모욕은요? 그놈이 감히 할아버지 보고 신종 앵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제가 군인이 된 것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였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지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겪은 모욕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아련했다. 지훈아,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다. 제복을 입은 한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군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지.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위의 책임이 더 큰 거야. 할아버지, 그럼 왜 그렇게 일찍 전역하셨어요? 사령관까지 하셨으면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셨잖아요. 지훈의 질문은 오랫동안 박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흉터를 건드렸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순간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이순심 할머니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지만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훈아, 할애비는 말이지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귀한 부하를 잃은 적이 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였다. 극비리에 진행되던 대테러 훈련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지. 당시 현장 지휘관의 사소한 실수로 유능한 부사관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러 명이 크게 다쳤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해졌다. 당시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작전은 사단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하의 실수는 곧 지휘관의 실수였다.
그래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상부에 올렸다. 그래서 진급이 누락되시고 불이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지훈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었어. 나는 그 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얻었다. 내 부하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 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순심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군복을 벗었다. 더 이상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귀한 생명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골 늙은이로 살아가면서 평생 그 아이의 명복을 빌며 속죄하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할아버지의 고백에 지우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책임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단순히 위대한 군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뇌하고 아파했던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런 군인이 되어야 한다. 계급이 높다고 다 훌륭한 군인이 아니야. 부하들을 아끼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군인이 진정으로 훌륭한 군인이지.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용진 중장이 면회 시간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었다. 그는 노부부와 박일병의 대화를 엿들은 듯 조용히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감히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물러섰다. 두 사령관의 만남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넘어 군인의 본질과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장이 되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는 박지훈 일병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몸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 면회 때 꼭 다시 오세요. 그래, 내 새끼.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할머니, 할애비는 내 얼굴 봤으니 됐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애틋하게 말했다. 면회실 밖에는 이진호 준장을 비롯한 일공수 특전 여단의 주요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김용진 사령관 역시 박만수 할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간부들은 박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경례에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장군님,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대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진호 준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용진 사령관도 박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 오늘 장군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러웠던 일은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됐네. 모두 잘 마무리해주게. 나는 그저 조용히 돌아가고 싶네. 박만수 할아버지는 김용진 사령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현 사령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부대 정문까지 김용진 사령관과 이진호 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노부부를 배웅했다. 아까 노부부를 신종앵벌이라며 모욕했던 헌병 김철민 상병은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스스로 뺨을 때린 채 정문 한쪽에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하게 말했다. 젊은이,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훌륭한 군인이 되게나. 군인의 명예는 자네 손에 달려 있어. 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병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는 부대가 제공한 고급 세단에 올랐다. 김용진 사령관은 직접 차 문을 열어주며 마지막까지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 차가 출발하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리며 노부부가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박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할멈.
드디어 끝났다. 난 이런 요란한 게 영 체질에 안 맞아. 이순심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영감 수고 많았소. 그래도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 그걸로 됐지 않겠소? 박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십 년간 짓눌렀던 책임감의 무게, 과거의 흉터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아물어가는 듯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창밖으로 빠르게 도시의 풍경이 멀어져 갔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손주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 지훈은 활짝 웃고 있었다. 지훈아, 할애비는 이제 정말 평범한 할애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노인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시골행 버스를 기다렸다. 낡은 옷차림의 노부부는 이제 더 이상 위병소 헌병의 눈에 앵벌이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겉모습은 변함없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과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후 늦게 시골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흙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해질녘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순심 할머니는 집 앞에 쌓인 낙엽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영감, 집에 가면 김치부터 다시 담가야겠소. 텃밭도 다시 가꾸고 바쁘겠네. 박만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 그가 군복을 벗은 후 가장 원했던 삶이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별빛 아래 두 노부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지난 세월의 깊은 흔적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가 부대를 떠난 후 특수전 사령부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김용진 사령관은 즉시 비상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김용진 사령관을 비롯하여 일공수 특전 여단장 이진호 준장, 연대장 김영철 대령, 대대장 박성준 소령 등 모든 핵심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살벌했다. 김용진 사령관은 단상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특수전 사령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사건이다. 군인의 기본 중의 기본, 상관에 대한 예의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망각한 채 한평생 국가에 헌신하신 전직 사령관님께 모욕을 퍼부었다. 이것은 단지 한 병사의 실수가 아니다. 군 전체의 기강해이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 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철민 상병에 대해서는 일단 전역 보류 후 심의에 회부하고 그의 군 생활에 대한 모든 기록은 재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즉시 다음 지시를 내렸다. 1. 전역 장병 예우 강화. 전역한 모든 장병, 특히 예비역 장군들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 부대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고 등급의 의전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2. 병사 인성 교육 강화. 초급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상관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 특히 특전사 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은 갖되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3. 지휘관 책임 강화. 지휘관은 부하의 모든 행동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재확립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휘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 4.
박만수 장군 명예 선양 박만수 전 사령관의 위대한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박만수 장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그의 군인 정신을 특전사 전 장병의 롤모델로 삼아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김용진 사령관의 지시는 단호하고 거침없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전사의 병폐를 뿌리 뽑고 새로운 특전사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박만수 장군의 명예를 선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진호 준장은 면담을 요청하여 김용진 사령관에게 다시 한번 사죄했다. 사령관님, 모든 책임을 지고 부대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김용진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이진호 준장, 자네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네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자네가 이 여단을 이끌면서 박만수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특전사를 만들어주게. 그것이 자네가 져야 할 책임이자 명예로운 임무다. 이진호 준장은 김용진 사령관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지휘관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한편 박지훈 일병은 할아버지와의 면회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켜온 군인 정신은 그에게 더없이 큰 교훈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부하들을 아끼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고 자신의 군인 정신을 확립하는 과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특수전 사령부 정문 앞에는 박만수 장군 기념관이 웅장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기념관 안에는 박만수 장군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가 남긴 명언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한쪽 벽면에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박만수 장군이 김철민 상병에게 남긴 가르침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니네. 그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자네는 군인을 대표하는 얼굴이네. 자네가 뱉은 말 한마디가 군 전체의 명예가 될 수도 먹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이 글귀는 특전사전 장병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김철민 상병은 박만수 장군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군 생활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인으로 거듭났다. 전역 후에는 특전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갔다. 박지훈 일병은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전역 후에도 군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장교로 재입대하여 할아버지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어깨에는 할아버지의 명예와 함께 특전사의 새로운 미래를 짊어진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충청남도 깊은 산골 마을 낡은 기와집 아궁이에서는 여전히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두 노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평온함이 가득했다. 가끔 박지훈 중위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 집에 들를 때면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주의 군복에 달린 계급장을 매만졌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과거와 손주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영원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만수 장군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겉모습은 초라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영원히 특전사의 심장에 살아 숨 쉴 것이었다.